오늘 강의를 해주실 안재주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감미디어공학과의 김재관 교수님 랩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김재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탁월하게 연구 활동을 하시고 되게 아주 정말 똑똑한 인재이시고 근데 창립을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벤처 쪽으로 유망한 클레버러스 쪽의 공동 창업자이시면서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제가 아이캠퍼스에도 올렸지만은 100장이 넘는 자료인데 보면은 저희 행동인지 기반의 어떤 실감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저희 같이 선배님의 선배 연구원님의 어떤 연구 활동에 해당되는 거를 잘 들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수와 함께 같이 시작을 할게요. 네. 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재주라고 하고요. 슬라이드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좀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실감미디어 공학과가 이게 제가 개설된 지 한 2년 차인 걸로 알고 있어서 본 강의는 연구 개발의 과정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가장 강의를 한다 했을 때 잘 전달 드릴 수 있는 것도 연구 개발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 특히 인공지능에 좀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제품과 연구개발 사이의 연결 과정을 좀 이해하는 강의이고요. 이때 제품은 실감 미디어 제품으로 당연히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부제목은 R&D Process for AR plus AI인데요. 제가 굳이 AR로 예시를 든 거는 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등 다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행동인지와 가장 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증강현실 AR과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재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졸업을 한 안재주입니다. 저는 소개를 할 때 스스로 실험하는 청년 창업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행동인지를 코어로 한 이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테크니컬 리더를 맡으면서 좀 연구개발 과정과 제품 개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 강의 컨텐츠는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실감 미디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정의랑 예시들을 같이 싱크해보는 과정을 가질 거고, 그러고 나서 제품과 연구 개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AI를 실감 미디어 제품에 접목할 수 있고, 그 과정은 연구 개발 형태로 어떻게 되고, 연구 개발된 결과물이 기능에 반영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클레버러스가 시도하고 있는 행동인지 기반 연구와 실감 미디어적 시도까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의 실감 미디어 싱크를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빠르게 후루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감 미디어의 표준 정의는 다양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실감 효과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 증강현실 AR은 실제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혹은 경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VR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상과 현실의 형태로 진행이 되겠고, XR은 AR과 VR을 혼합한 그런 전체적인 경험 혹은 기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런 가상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개념 혹은 공간,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환경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실제 세계의 객체나 시스템을 디지털을 복제한 이런 형태, 경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글씨체가 깨졌는데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XR은 AR과 VR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XR을 활용한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구현되어 있는 그런 공간,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XR, VR, AR은 당연히 다른 요소도 신경을 쓰겠지만 좀 경험적인 측면, 기술적인 그 구현체에 좀 신경을 쓴다는 점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이 상호작용되는 그 공간 혹은 상호작용되는 그 메커니즘 자체에 좀 중점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싱크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 공간의 현실 요소가 반영되는 이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본 예시는 VR 노래방 스테이시스 필드라는 기술을 스타트업의 Sing Together라는 제품입니다. 이 VR 노래방 하면 직관적으로 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코인 노래방 가듯이 집에서 오큘러스나 같은 이런 기기를 장착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유저에 대한 핸드 트래킹과 아이 트래킹 등 이런 보이스 인터랙션도 잘 구현체가 되어 있어야지 좀 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 그림을 예시로 든 거는 이 스테이시스 필드는 23년도에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데모데이 최우수상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렸고 2022년도는 저희 클레버러스가 하긴 했습니다. 장난이었고요. 그래서 가상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서 하는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 VR 예시를 들었는데 그럼 그 VR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되는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들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은 네이버 제페토인데요. 제페토 월드는 네이버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제페토에서 왼쪽은 두 유저가 일상생활을 제페토 월드에서 만나서 보내는 이 공간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둘이 구현되어 있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다면 그럼 VR 노래방의 경험이 제페토 메타버스에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은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제가 참여했던 학회입니다. 인공지능 학회인데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포스터 발표를 위해서 제가 가상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석사 과정생의 안대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의 개념이 현실 공간에 반영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시로는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와 더밀크의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증강현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경을 씀으로써 그 다양한 입체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더밀크 홀로그램은 실제 작년 테크 워크숍에서 홀로 프레젠스로 소개된 기술인데요. 이 홀로그램이 실제 멀리 떨어져서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이 마치 현장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듯한 그런 기술이나 경험을 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스노우 어플도 네이버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는데 스노우 어플에서 저희가 이미지 필터를 사용하잖아요. 이 이미지 필터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증강 현실입니다. 어, 우리의 얼굴에 어떤 필터된 현실 증강된 이런 객체가 같이 접목되어 있으면서 그것도 AR 기술이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AR, VR, 메타버스 요소가 현실의 세계랑 가상 세계랑 동일하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터랙션 작용이 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기술들은 그 기술이나 경험 자체만으로 VR 노래방은 즐거움을 위해서, 메타버스에서는 공간적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은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기 때문에 쓸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 코카콜라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현재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메타버스랑 비슷하지만 이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고 옴니버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옴니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 뭐 캐릭터도 사서 넣고 뭐 공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하는 형태로 이 메타버스 세상,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실제로 펩시가 만든 디지털 트윈 환경이고 이 오른쪽이 실제로 펩시에서 AI를 쓰고 있는 공장 모습입니다. 둘이 똑같이 만들어놨죠. 이게 디지털 트윈이긴 한데 이게 똑같이 만든다고 뭐가 있냐? 장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활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 상태로 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떨 때 제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떨 때 실패하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형태로 활용할 때 최적화하는 그 경험 그 기술로 활용했을 때 가장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활용도 조금 뚜렷하게 아직은 없어서 활용을 해봐야겠죠. 한 가지 하나 더 첨가를 해서 말하자면 저희도 디지털 트윈을 좀 활용하고는 있긴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실제 세상을 디지털로 옮겨서 활용하는 건 아니고, 디지털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꾸며내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다운받아서, AI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트윈을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들을 모두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려고 드린 건데, 저는 AR 기술이 가상의 객체와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기능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VR은 좀 그래픽스,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래픽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꺼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가를 표현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 AR에 대해서 집중을 할 예정이고, AR에 집중하는 이유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사람과 제품 간에 얼마나 행동인지나 상황인지가 잘 접목되어서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실감 미디어에 대한 정의와 활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싱크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본 슬라이드부터 이제 행동인지 기반 실감 미디어 제품과 연구 개발 과정을 천천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같이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석박사 과정생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공지능의 구현체가 개발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고 활용해서 학습이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라이트한 내용이지만 뒤에는 좀 딥하게 설명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품을 먼저 같이 확인해 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매우 최근에 작년 후반기에 저희가 팡 혹은 망이라고 부르는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서 실감 미디어 제품을 각각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두 곳은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이 메타와 애플입니다. 메타는 증강현실 제품을 발표 및 출품을 했고, 애플은 23년 6월에 발표를 하고 올해 출품을 하게 됐죠. 그래서 메타의 AR 제품 스마트 글래스 레이밴 메타와 애플의 공간 경험을 위한 공간 컴퓨팅을 주력한 비전 프로는 보시는 것부터 그냥 가고자 하는 길이 다릅니다. 제가 A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용성 기반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외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착용하고 가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겠죠. 물론 메타에도 이 VR 제품이 있습니다. VR 제품 퀘스트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발표는 각각 6월과 8월이었고 저는 이걸 해석할 때
각각의 회사가, 각각의 빅테크 기업이 나는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좀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려주는 것이 제 해석이 맞다면, 이거는 홍보 영상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캡처인데요. 그걸 보면 조금 더 뚜렷할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레이벤 메탈을 착용한 남성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상태로 촬영을 하고 태그를 달고 SNS에 올리고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스마트 글래스 하나만 착용함으로써 이 굉장히 유용하고 편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비전 프로는 반대로 기존의 오큘러스처럼 좀 묵직한 이 제품을 착용하고 VR 기기의 이 형태로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이 유저가 비전 프로 제품을 착용을 하고 마치 컴퓨터를 키듯이 착용을 하고 공간 컴퓨팅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저는 이 상태가 모니터나 이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태블릿을 열고 넷플릭스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그냥 비전 프로 형태로 옮겨졌다. 지금 애플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애플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감적 경험과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타는 어쨌든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메타는 행동인지와 상황인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동은 행동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수업을 교육을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인터랙션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로도 메타 연구 개발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메타에 대해서 메타를 위주로 이렇게 찾아볼 연구 개발 같이 확인해 볼 예정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은 저희가 다들 알고 있지만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이에요. 자기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팀원 구성이 얼마나 있고 어떤 기술 스택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잘 얘기해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페이스북부터 시작했던 메타는 퍼블릭 AI 혹은 리서치 쉐어 문화를 엄청나게 오픈 소스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연구 개발 과정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걸 논문화하고 제품화하고 문서화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레이벤 메타를 갖고 제품과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같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기능 면에서 한번 볼게요. 기능이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에 공개된 지금 실제 판매되면 딱 이 네 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촬영, 아까 예시를 드렸듯이 레이벤 메탈 쓰고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촬영하고 자동으로 클라우드 업데이트 하던가 태그를 달고 뭐 SNS에 올리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긴 합니다. 그 다음은 통화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지 않고 자체 연구 개발해서 자기만 들리고 외부엔 들리지 않는 그런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화도 가능하고 그거와 같은 의미로 같은 형태로 음악 감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은 많이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 중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의미합니다. 근데 미국의 10대, 20대 비율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벤 메타에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까지 접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 느꼈겠지만 이 기능들이 2023년도 메타에서 가장 최신에 발표된 제품인 것 치고는 뭔가 혁신적인 그런 재능이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네 가지 기능이 홍보 영상의 끝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도 이 네 가지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저희 생활을 조금 혁신을 할 수 있는데요. 어, 그 모습은 또 영화에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려드리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최첨단 제품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킹스맨의 에이전트 헬인데요. 이건 방탄 슈트고, 저거는 뭐 이게 독반지에다가 뭐 엄청 최첨단 총 등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몰랐지만 헬의 이 안경은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물론 영화에도 연출이 나오지만 이 스마트 글래스고, 이 기능 중에 가장 유용한 기능은 하나는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장면인데, 이 해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 스마트 글래스가 인지를 하고 자동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촬영을 하고, 이 스트리밍된 영상이 기지국에 전달이 돼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네 가지 기능이 아주 약소할 수 있고 혁신적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이걸 제품화해서 상용화해서 팔고 있다는 점에선 굉장히 대단하고,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기능들이 2023년에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라고는 아직 혁신적이진 않다고, AI가 엄청나게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 AI가 들어가 있다면은 뭐 이렇게 딱 쓰면서 홀로그램으로, 여러분 다 집에서 지금 듣고 있고 제가 안경 쓰면은 다 홀로그램으로 착석해서 듣고 있는 이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피터 파커 아이언맨이 준 이 이리스라는 스마트 글래스인데, 피터 파커가 착용하고 이 스마트 글래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는 자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위험한지, 좌표도 내비게이션도 찍고 등등 다 하는, 이 정도는 돼야지 AR 글래스에 AI가 붙었구나, 지금 혁신적이다, 우리 돈도 많이 매출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메타는 그럼 왜 이걸 안 할까? 그럼 뭘 하고 싶은 걸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면은 판매 중인 제품에는 탑재된 기능들 모두 다 미래를 혁신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좀 기존의 제품을 스마트 글래스로 옮기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심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인공지능이 좀 탑재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는 AR을 무엇을 하고 싶을까를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가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갖고 예시를 들 건데, 저희 각각 개인 비서가 지금 다 있죠. 챗 GPT 있잖아요. 일상적인 얘기 물어보고 간단한 거 물어보고 경로도 물어볼 수 있죠. 여행 경로도 짜줄 수 있죠. 사실 자비스의 가장 가까운 형태는 LLM, 저희가 말하는 Large Language Models인데요. 이 LLM이 이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는 촬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챗 GPT-4는 PDF 읽을 수 있고 그림 읽을 수 있고 동영상 해석할 수 있고 그림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아마 메타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 발표된 이 메타의 모습인데요. 그대로 스마트 글래스에 자비스 대신에 메타 AI라는 이름의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라마2 라이브 랭귀지 멀티모델 AI인데, 라마2를 이미 탑재를 했습니다. 이미 탑재를 했고 미국에서만 한정돼서 판매되어 있는 제품에 들어가지 않고 데모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 이 발표가 돼서 사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메타는 이 형태의 자비스 대신에 메타 AI를 넣어가지고 라마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챗 GPT가 일반적으로 질답하는 요소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 비전과 같이 해서 멀티모달 형태로 하는 건 라마2가 성능이 굉장히 좋고 유용하거든요. 실수가 적다고 많은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메타에는 오픈 AI에 굉장히 유능한 이런 인재들이 많지만, 메타에는 저희가 튜링상을 수상하고 CNN을 만든 아버지인 이얀 라튼과 이 레스넷이라고 사이테이션 20만 회가 넘어가는 대단한 논문을 작성한 카이미 허가 한 10년, 7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메타 그 둘을 갖고 그냥 LLM만 연구하고 따로 얘는 논문만 써 이렇게 하진 않겠죠. 실제로 카이밍허의 최근 논문을 보면은 이미지 혹은 비디오 기반의 이런 성능을 올리는 연구 아니면은 멀티모달 참고로 카이밍허는 순수하게 컴퓨터 비전 연구자였습니다. LLM이나 NLP 관련 연구를 안 하다가 최근 2, 3년 동안에는 이 LLM과 비전이 함께 합쳐져서 성능을 올리는 연구를 계속 했던 논문을 출판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좀 해석해 보자면 메타는 이 라마를 만드는 동시에 멀티모달 형태로 어, 계속 비전과 LLM이 합쳐져서 같이 어떤 행동을 인지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 개발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 메타 레이밴 글라스의 스마트 글라스에 접목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레이벤 메타는 메타 AI가 심어져 있는 형태고 아직 저희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데모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어, 영상이 재생이 되나? Make a braid. To make a braid, brush the hair to remove tangles. Separate the hair into 3 equal sections and begin a basic braid by crossing the right section over the middle, followed by the left section over the middle, and so on. Right. Here goes nothing. 방금 보여드린 영상이 레이벤 메타로 여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레이벤 메타만 끼고서 진행한 영상을 실제 저커버그의 인스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영상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이런 딸의 머리를 묶는 것도 있지만 스트라이프 옷 이렇게 갖다 대고 헤이 메타 이거랑 어울리는 코디 추천해줘 하면 어울리는 코디 쭉 추천이 되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고 내 옷장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랑 가장 근접한 옷 추천해줘 라고 하면 고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저커버가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장 커뮤니티만 봐도 한 이틀 전부터 레이벤에 대해서 계속 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커넥팅 데이, 메타의 커넥트 데이라고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진행한 건데 여기도 레이건 메타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 1시간 중에 30분 이상 설명을 해요. 이제 소개를 막 하는 거죠. 왜냐면 팔았던 기능이 4가지인데 AI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모습이 보이냐면 맨 왼쪽에 저희가 바베큐 가서 고기를 굽고 있어요. 레이건 메타를 끼고 고기를 굽고 있으면서 지금 고기가 익었나? 라고 물어보면 고기가 익었습니다. 더 뭐 한 5분 정도 더 꺼주세요. 라고 메타가 AI가 대답을 하고 이거는 테니스를 하고 있다가 지금 상대방이 파울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파울했습니다. 뭐 경기를 중단해 주세요.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건 혼자서 산책을 하는 도중에 심심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허드슨 강입니다. 허드슨 강에 대해서 얘기해줘. 여기서 그냥 같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 21세기에서 그래도 스마트하다. 이 정도 글랬으면 좀 되겠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함으로써 이제 번역기가 의미가 없고 통번역가가 사실 사라질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용함으로써 이제 원서를 읽을 때 원서를 사서 읽어도 되겠죠? 그대로 해석이 될 거고 여기 한글로 떠 있을 테니까 통번역을 상대방이 일본어로 얘기하면 그 일어가 해석돼서 나한테 한글로 들릴 거고 실제로 그런 데모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쇼핑도 이제 가능하겠죠.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이 레이븐 메타의 메타 AI 라마2가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AI 글래스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커넥트 데이와 계속 소개하는 이런 스냅 기능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내 일상의 모든 것에 인공지능, 생동인지 기반의 상황인지 기반의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모든 것과 AI가 함께하길 원했고 굉장히 큰 비전이죠. 이건 기업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말 큰 비전인데 내 일상의 모든 것을 그래서 인공지능에 탑재하고 저장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그런 최종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내 삶이라는 개념에 AI를 접목하기 시작하는데요. AI를 접목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한 기술이 행동인지와 상황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꿈꾸는 이 행동인지 수준은 머리를 묶을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지금 묶는 와중에 어디까지 묶었는지 알아야 하고 어, 상대방과 운동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운동하면서 규칙을 어겼는지 그런 규칙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규칙을 지켰는지 그리고 지금 치고 있는 게 나인지 상대방인지 고기를 굽고 있는지 꺼내고 있는지 놓고 있는지 등 엄청나게 복잡한 행동인지 상황인지 수준의 이 고수준의 행동인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 그 모델들을 어떻게 개발했냐, 연구했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메타는 어떻게 레이벤 메타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갈 행동인지 상황인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 R&D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R&D 이미 다들 익숙하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R&D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5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 목표 설정입니다. 연구 개발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당연히 이 R&D 프로세스 자체가 성립이 되겠죠.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R&D니까. 그리고 연구 목표 설정은 내비게이션을 찍는 것과 같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찍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연구 개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연구 목표 설정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데이터셋 수집 및 분석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R&D이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 문제를 반영한 어떤 표본이 있어야지 저희가 실험을 하고 결과를 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수집 분석이 그 다음에 필요하겠고 세 번째로 모델 빌드입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공지능 연구, CNN 돌리고 해석하고 성능 재고 측정하고 퍼포먼스 올리고 AI 챌린지 나가고 대회하는 게 다 이 모델 빌드에 속하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이 R&D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모델 빌드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목표 설정과 데이터셋 수집 및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과 및 해석 소통입니다. 산출된 결과를 해석하고 이 에러가 있는지 검증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는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거쳐야겠고 5번째로 배포 및 문서화가 있겠죠. 이 연구 산출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해피하다면 뭐 연구 논문을 낼 수도 있고 특허를 낼 수도 있고 오픈소스에 공개를 할 수도 있는 등의 성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셋 수집 및 분석은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연구실에 소속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데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콜앱을 쓰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든 빌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GPU를 사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빌리든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데 전문 지식이 없고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면 특히 의료 같은 의료형이 많이 심한데 그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께 자문을 구한다던가 뭐 인력을 빌린다던가 그 인력을 뽑아온다던가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데이터셋이 없으면 이거 다른 데서 빌려올 수가 있나요? 이거 세상에 없는 만약에 내가 세상에 없는 문제를 풀고자 한다. 세상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데이터셋이 없어. 그걸 해결하는 그걸 담아놓은 표현해놓은 데이터셋이 없으면 이걸 사거나 빌려올 수가 있을까요?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R&D 연구는 웬만하면 좋은 연구들은 데이터셋을 좀 만드는 고 제출하는 편이에요. 탑티어에 억셉이 쉽게 되는 논문들은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서는 이 데이터셋이 없으면 연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우리 레이벤 메타에 접목해서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동인지 기반 실감 미디어 연구를 저희가 한번 쭉 해본다.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타 연구 목표 설정은 이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과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것이라는 큰 비전을 갖고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수집 및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블릭 데이터셋이 있다면, 그거 갖고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에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셋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행동인지 쪽, 상황인지 쪽에서 모델 개발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영화 클립, 수많은 영화에서 15분 정도 딱 떼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인 아토믹 액션 비주얼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그림에 보시듯이 왼쪽에 있는 분이 서 있으면서 물건을 홀드하고 있다. 가운데 분은 listen to, 듣고 있다. 맨 마지막 분은 앉아서 쓰고 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something to something이라고 해서 1인칭 시점에서 단한 카메라로 찍은 1인칭 시점에서 이 1인칭의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거는 신발을 아마 들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센서를 덕지덕지 붙여서 뭐 4D로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 페놉틱 시스템에서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되고 센서도 되고 등등 하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메타의 그런 행동 인지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글래스, 메타의 레이븐 스마트 글래스는 렌즈가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저희가 이거를 이 스튜디오 비주얼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글래스로 촬영한 데이터셋이 있어야지 행동인지 모델이 잘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이 레이블 스페이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셋은 저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활용이,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데이터 레이블 형태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동인지는 기본적으로 아바와 S2S, 이거를 가장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에도 메타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용 데이터셋이 없다는 걸 판단을 했습니다. 메타도 연구 개발을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에고 버디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즉 데이터셋 수집 및 분석하는데 가용 데이터셋이 없다. 그럼 당연하게도 데이터셋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논문이 에고 버디 데이터셋이라는 논문인데요. 페이스북 AI 리서치, 즉 페이스북일 때 냈습니다. 메타로 바뀌기 전에. CBPL 2022년도에 억셉이 된 논문이고 저자가 85명입니다. 이건 흔치 않은 연구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페이지는 레퍼런스 포함해서 91페이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2년 동안에 걸쳐져서 만들어졌는데 CBPL 2022년에 억셉이 됐다? 메타는 이 스마트 글래스에 AI, 일상생활에 AI를 심는 거를 적어도 19년도에는 계획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부터 5년 전. 5년 전에 연구개발 목표 설정하고 개발하던 그 내용이 2024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기능으로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그버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에고는 1인칭 자아를 뜻하잖아요. 1인칭을 위한 스마트 글래스 데이터셋이고 지구본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데이터셋인지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 스냅샷인데요. 짧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오그래픽 다이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좀 전 세계에서 모았다. 그리고 뭐 휴먼 로코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1인칭을 기점으로 뭐 어디로 가는지도 있고 소셜 인터랙션 해서 사회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스테레오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렌즈에서 촬영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이고, female 45%, male 55%로 바이어스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인종, 나이, 직업, 활동, 일상 활동 등 다 바이어스 없이 최대한 일상생활을 담으려고 했고, 이 데이터셋은 총합 3,670시간에 달합니다. 참고로 이 3,670시간은 30프레임으로 환산하면은 이미지 4억 장입니다. 이미지 4억 장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알기로 달리 버전 1 2022년도인가에 나왔는데 달리 버전 1이 그때 당시에 아마 1억 장, 2억 장 정도 학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2022년도에 이 메타는 비전 관련해서 4억 장 정도는 그냥 우습게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구글은 이 JFT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30억 장 사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도 있고 어쨌든 기업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연구 개발 과정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 제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샘플을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에고버디 데이터셋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저게 레이블인데요. 카메라 장착자가 풀을 심는다 라고 하면은 화분에서 풀을 꺼내서 땅에 풀을 심는 이런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일상생활에 대한 미국은 이런 게 일상생활이니까 영상이겠죠. 또 다른 거는 카메라 장착자가 그룹과 게임을 한다. 이런 소셜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영상도 있고, 이 그룹에서 게임을 한다라는 이 데이터에는 이 내레이션과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음성, 얼굴, 멀티캠 활용 정보, 이 사람이 날 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날 안 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거는 이 자전거 타기, 카메라 장착자가 자전거를 탄다 데이터인데요. 여기에는 이 게이지,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죠. 게이지에 대한 이 레이블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장착자가 라이딩을 하면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예측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연구도 물론 나옵니다. 그래서 에고 4D는 이 텍스트 내레이션과 비디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센서, 음성, 굉장히 많은 형태의 데이터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셋 수집 과정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내레이션, sea moves the soil. 아까 이 이거는 흙을 옮긴다인 것 같은데, C가 카메라 장착자, 카메라 웨어러에 대한 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내레이션을 전 세계에 쭉 뿌리고, 이걸 본 사람들이 스마트 글래스를 장착하고 이렇게 행동한 걸 촬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디 Y가 고기를 접시에 옮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O는 옵저버입니다. 이 카메라 장착자가 옵저버로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냥 관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디 Y가 이 음식을 옮기는 걸 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제 데이터셋을 수집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이 센서나 다양한 형태에서도 또 다른 첨가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집을 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람 데이터셋은 이 비식별화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게 무조건 다 비식별화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은 이 아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이가 동의를 하더라도 아이는 웬만하면 모든 걸 다 모자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된 규제에 맞게 비식별화 한다는 거, 데이터셋 제작 과정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 쓰러진 데이터셋을 제작할 때도 밖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다 수집하고 이제 전처리 후처리 했는데 마지막에 이 비식별화를 안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뭘 비식별화를 안 했냐면 데이터 밖에서 엄청나게 많이 찍었는데 차량 번호를 비식별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두 달, 10명에서 한 달, 두 달 넘게 차량 번호 모든 거 다 비식별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을 통해서 메타는 이 연구개발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드디어 제작했습니다. 연구개발 데이터셋 제작하는 데만 2년 걸렸죠.
다음은 모델 빌드 과정이었죠. 모델을 빌드하기 시작합니다. 에고4D 기반의 행동인지 알고리즘을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메타가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메타는 에고버디 기반의 이 모델 빌드를 과거, 현재, 미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셋 제작 논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벤치마크 성능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요 태스크 이런 것도 하시고 요 태스크 이런 것도 하시고 요 태스크 이런 것도 하시고 라고 제시하는 논문을 제가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실험적인 제안적인 있던 논문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메타에서 제안하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점으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적 활용 방법입니다. 이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전문 용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일화 기억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과거에 내가 살아왔을 때 어느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경험의 모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연구 분야를 제안하고 있고 웰벤 메타를 저희가 촬영한 상태로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 보내고 저희가 약속 장소를 나가야 되는데 차를 타려고 해요. 근데 저희 흔히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으면 차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레이벨 메타를 쭉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 키를 보여주면서 메타 내 차 키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그 차 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연구입니다. 혹은 물을 저희가 마시는 거, 저희 물 마시는 거 세는 거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레븐 글래스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밤에 물어보는 거죠. 헤이 메타, 나 물 오늘 몇 잔 마셨어?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헤이 메타, 뭐 이건 활용 중에 하나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를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했는지 시간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활용하다가 헤이 메타, 나 오늘 몇 시에 이거 측정했어. 이런 활용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Visual Queries, Natural Language Queries라는 연구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딥하게 들어가면 이거 다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따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되게 굉장히 쉬워요. 직관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물어보는 거죠. 헤이 메타, 차키 어딨어? 라고 하면은 이 메타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하루로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짜리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객체 탐지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걸 사전에 이렇게 비주얼로 보내주거나 뭐 저장을 해놔야겠지만 이 차키를 싹 다 객체 탐지를 하게 됩니다. 싹 다 객체 탐지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여기에도 있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봤을 텐데 가장 최근 내가 물어본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장소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비주얼 쿼리와 내추럴 랭귀지 쿼리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이거는 퀄리티테이티브 이그젠플이죠. 레이븐 갖고 이렇게 쭉 데이터를 촬영하고 요 비슷한 물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찾아내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요 시점과 위치만 보고하게 되는 그런 연구입니다. 따라서는 쓰레기통 어디 있어? 라고 하면은 요 시점 보고하게 됐죠. 이런 연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활용 방안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음은 모먼트 쿼리입니다. 이 객체 자체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행동인지나 상황인지 정도 되려면은 이 순간 정도는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개를 언제 산책했지? 라고 하는 것도 메타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조금 더 복잡한데요. 랩은 메타를 착용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다 보내고 헤이 메타, 내가 언제 개를 산책시켰지? 라고 하면 똑같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다 들고 와서 이번에는 행동 인지와 그 발생 시간을 저장을 해둡니다. 이 객체 탐지 다 들고 와서 이걸 1분짜리 클립으로 다 만들고 여기에서는 뭐 물 먹기 오전 몇 시,
뭐 오전 몇 시, 뭐 몇 시, 오후 몇 시, 뭐 저녁 몇 시, 가장 최근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산책이라고 되어 있는 행동과 똑같은 것들을 다 해서 한 세 개 정도가 오전, 오후, 저녁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장 최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데이터를 보고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모멘트 쿼리에 대해서는 비주얼보다는 성능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하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을 했고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이 테이블 12번째 MAP라는 수치는 성능이 Mean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해서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하는 행동과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 잘 찾았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건 IOU threshold라는 건데 그냥 뭐 30% 이상이면 잘 찾았다라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을 봤을 때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5%, 테스트 셋에서는 5.4% 정도가 보입니다. 이거 사실 되게 낮은 수치거든요. 이거 한 30%도 안 되면 실제로 잘 상용화되려면 최소한 7, 80%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행동인지를 하면서 그 병원에 어떤 행동인지 관련된 시스템을 깔 때 저희 MAP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상용화하기에는 아직은 2022년도 때는 조금 한계가 있는 형태로 좀 보여집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리콜 수치인데 리콜은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하는 행동과 발생 시간에 대해서 잘 감지했다라고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어, 이 MAP 5.76, 5.43일 때 리콜이 50에서 60. 그러면은 어느 정도 MAP만 올라간다면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쿼리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고 다음은 에고 트랙스와 골 스텝스인데요. 에고 트랙스는 좀 간단해요. 그냥 내가 물건, 사람, 행동을 어디서 했는지 그냥 저장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골 스텝스는 영상이 딱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이 그냥 로우하게 딱 주어져요. 그냥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 영상은 첫 번째로 뭐 풀을 뽑았고 두 번째로 땅에 심었고 세 번째로 마무리했어 라고 꼴 스텝을 다 자동으로 저장하고 레이블하고 어노테이션에서 저장하는 이런 기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데이터셋은 CBPR이었지만 이 각각의 방법론들 있잖아요. 특히 이 에고 트랙스와 꼴 스텝은 뉴립스에 2022년도에 억셉이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셋 만들고 각각 모델 빌드할 때 활용 가능했던 그 방법론들은 싹 다 거의 웬만한 탑티어 컨퍼런스에 출판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데이터셋을 새로 제작하고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하는 거는 탑티어 컨퍼런스나 아니면 좋은 논문으로서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피소딩 메모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에 대한 기술적 활용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서 및 상황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기술, 이 가장 레이벤에서 주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기업 이름 까먹었는데 한국인이 대표인데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저번 달에 엔비디아에서 이 기술로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웬만한 회사 막 다 수백 달러씩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미국의 경찰들은 바디캠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바디캠을 착용하고 수백 수천만 시간의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은 지금도 어떤 담당자분이 하고 있겠지만 계속 보면서 누가 총 쐈는지 누가 언제 뭐 했는지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돼요.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 활용하려고 투자를 했다고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현재 시점 기반의 행동인지 모델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는 무수한 활용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핸드 앤 오브젝트, 그리고 오디오 비주얼 다이얼라이제이션이고 소셜 인터랙션입니다. 핸드 앤 오브젝트는 1인칭 시점에서 사용자의 손과 이 상호작용하려는 그 객체들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인지하고 기록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손과 객체가 만나서 언제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한 데이터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잠깐만 간단하게 들고 넘어가면 지금 땅에서 풀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풀 컨디션 조건이 지금 이 손이 있고 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나면 안 돼요. 아직 만나면 안 되는데 이제 손이 이 풀과 접촉되는 그 순간을 저희가 TNR이라고 해서 이게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 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 컨디션이 있다가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 있고 이제 포스트 컨디션이라 해서 뜯어내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셋을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수치를 좀 측정을 해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상황이 바뀌는 순간만 알면 그 전에는 풀이고 그 이유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이 PNR에 대한 예측 성능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PNR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양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내 치아와 이게 몇 번이나 맞췄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 알고리즘 활용 방법으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손과 객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피소딩 메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디오 비주얼 다이얼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언제,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하는 연구입니다. 이게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그 개인정보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보안 이슈가 조금 있지만 메타가 그거 다 딜링하면서 핸들링하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 장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인터랙션 혹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여기서는 카메라 장착자가 있는데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지, 누가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겠죠. 제가 준비하다가 느낀 건데, 제가 만약 교육을 하다가 만약 교수님들이 이제 메타가 많이 보급돼가지고 딱 써서 실강하는데 누가 자기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 다 탐지되고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되어 있으면 조금 무섭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친구들은 테스트가 간단한 만큼 성능이 좀 높아요. 성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상용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표로는 Looking at Me라고 해서 LAM, 그리고 Talking to Me라고 해서 TTM 이란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 만들어가지고 제안하는 것도 되게 좋은 연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이 현재적 행동인지 상황인지는 유용하게 사용이 또 되는데 이건 언제 되냐? 메탈 레이뱅 드레스를 끼고 있다가 범죄를 보거나 아니면 당했거나 아니면 응급상황에 났거나 차 사고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를 그대로 신고하거나 보고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현재적 활용 방법은 어쨌든 서로 간에 이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얽혀가지고 무궁한 활용 방법을 만든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적 활용 방법입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미래는 당연하지만 행동을 예측해보는 거겠죠. 저희 그 영화 있는데 막 이렇게 띠릭띠릭 해가지고 막 홀로그램에서 이렇게 연출하고 막 범죄 미리 예방해가지고 가서 막 막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구 개발 방법론입니다. 행동 예측을 저희가 액션 엔티시페이션이라고 합니다. 1인칭 시점에서 행동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가 행동을 하려면 여기서 행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행동을 하겠죠. 이거를 세 가지로 표현해서 로코모션 무브먼트라고 로코모션은 타겟 지점까지 이동하는 실제 영어 표현인데
로코모션 무브먼트, 그리고 핸드가 손이 실제로 움직이는 그 무브먼트, 그리고 언제 얼만큼의 시간만에 이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예측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비디오가 짧게 주어졌을 때 다음에는 이 빵 도우를 뭐 니드하고 풋하고 팩하고 툴한다. 이거를 예측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표를 세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미래 다가가는 로코모션 예측, 그리고 손 움직임 예측,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오브젝트 인터랙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예측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동 예측에 대한 그 예시인데 실제로 활용을 해봤어요. 활용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 초록색이 맞은 걸 거예요. 요 앞에까지 비디오 주어지고 그 뒤는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초록색이 맞은 거 보면 사실 적죠. 적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은 가능하다는 거. 위의 예시를 아래 예시를 볼까요? 이 나무를 스무딩 한다. 그게 그런 트렌드인데 샌더를 잡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뭐, 그 다음엔 뭐 한다, 그 다음엔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하다가, 여기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옮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연구 개발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엔티시페이션인데요. 언제쯤 상호작용이 일어날까? 라는 예측입니다. 이거 액션 엔티시페이션에서 핸드 무브먼트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연구는 이렇게 많이 나눠놨지만 그냥 다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그라운드 트러스예요. 그래서 손이 우드를 향해서 1.73초 내에 테이크 잡아갈 것이다. 라는 그라운드 트러스가 있는데 이 파란색 박스, 예측 박스를 보시면 손이 이제 4.8초 안에 나무를 집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초 빼고는 어느 정도 잘 예측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숏텀, 롱텀 액션 엔티시페이션도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트래젝토리 프레딕션인데, 이 트래젝토리 프레딕션은 이 데이터셋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엄청 오래 하던 연구예요. 특히 자율주행에서 좀 많이 했죠. 아니면 인프라 관련해서 좀 많이 하던 거고, 원래 오랜 기간 해오던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이런 활용도 가능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그라운드 트루스 로코모션이고, 이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예측된 로코모션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프레딕션, 이거는 아마 잘 될 거고, 상용화 곧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미래적 알고리즘까지, 다양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미래적 알고리즘까지 다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에고버디 기반의 행동인지 알고리즘을 모델 빌드 기관의 과정에서 진행을 했고, 결과 및 해석을 하고 소통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 있듯이 이렇게 연구 개발 막 몇 년 전 이거 최근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 거 얘기하는 건데 그 옛날에 이렇게 막 연구 개발된 게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다, 배포되고 있다. 이 과정을 같이 이해하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상생활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다 1인칭만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계점이 분명히 이 에고 4D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연구 과정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다가도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또 당연히 메타도 알고 있었겠죠. 여기에 한계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셋에 한계점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에고 X4D 메타로서 이번에는 제작을 해서 출품을 했습니다. 이것도 2년 걸렸고요. 2022년도에 에고 4D 만들고 논문 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에고 X4D 만들자 해서 2년 걸려서 CBPR 2024년도 이번에 억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이는 것 같이 이게 에고 4D였으면 이제 이걸 하고 있는 사람까지 촬영해서 담겨준 엑소 뷰, 3인칭 뷰까지 담겨져 있는 데이터셋을 촬영해서 제작해서 출판했다는 점. 한계점을 확인했으면 그 한계점을 반영한 데이터셋을 제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똑같이 알고리즘 제작하고 제품이 반영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행동인지와 실감미디어 관련해서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같이 이해를 했고, 이거 거의 한 5년 정도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계획까지 하면 6년 정도, 이 6년짜리 플랜을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이 시간에 좀 소화를 해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주요 인공지능 기능 저희가 봤던 거는 어느 정도가 좀 상용화가 돼서 올해부터 제품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이거 판매되는 거를 매체에서 확인을 했는데 연간 1억 대 판매에 긍정적이래요. 연간 1억 대 판매면은 저 메타 스마트 글래스가 35만 원인가 그래요. 40만 원인가? 그러면은 1년에 매출 35조가 그냥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간이니까 1억 대, 2억 대, 3억 대 늘어나면 아마 메타가 엔비디아를 좀 또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분만 또 얘기를 하면은 저희 클레버러스는 병동 내 환자 이상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팀입니다. 최근에 QS 2024년도에도 가서 전시도 보여주고 많은 좋은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고요. 환자 병동 내에 동의서를 다 받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알람 이런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원에서 조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연구개발 관련해서 한마디 프로세스 쭉 보고 이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저희의 비전은 차세대 스마트 병동입니다. 뭐 암 예측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헬스케어적으로 스마트 병동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동에 좀 깔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저희의 꿈은 세상에서 이 낙상만큼은 없애버리자입니다. 지금은 뭐 차세대로 나가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낙상만큼은 좀 없애버리고 싶었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행동인지 쪽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 설정됐고 데이터셋 수집하고 분석해보니까 데이터셋이 없어요. 당연히 만들었죠. 오버헤드 앱노멀 액션 데이터셋을 제작을 했고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 병실에서 촬영된 프레임만 300만 장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걸 기점으로 이 행동인지 알고리즘 제작을 모델 빌드했고 지금 결과물 해석을 소통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제품 반영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한계점으로 저희가 키메스에 나가서 물리적 예방이 알람만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물리적 예방과 통합 관리까지 다 해달라. 그래야 차세대 스마트 병동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레버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저희는 이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실감 미디어적으로 스마트 병동 병실 들어가는 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2달에 2병실 들어가면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병실을 디지털 공간에 꾸미고 캐릭터도 살 수 있어요. 옴니버스에서 환자들 사가지고 환자 넣고 쓰러지게 하고 그 영상 다운로드해서 라벨링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학습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도 하고 디지털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겐 기반으로 데이터도 만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감 미디어와 행동인지는 세상에 아직 없는 걸 만들어내기 너무너무 좋은 산업과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게 되게 힘들고 연구 개발까지 하는 건 좀 힘든데 비전이 너무 창창하고 좋아요. 추천해 드리고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R&D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많은 컨설팅이나 석사분들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 하는 얘기가 저 인공지능 모델 구조체 바꾸고 싶은데 바꿀 줄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물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이해를 철저히 하고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잘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을까?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아이디에이션도 좀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셋으로부터 파생 가능한 알고리즘을 좀 많이 고민해 보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만 하는 말은 아니고 많은 컴퓨터 비주얼 연구자들이 하는 말인데 인공지능의 연구 결과물은 좀 세상에 접목되어야지 그 가치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이상행동도 쉬워요. MAP가 80, 90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는 쉬운 건데 이게 세상에 접목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마 개고양이도 실제 세상에 접목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어려울걸요.
근데 그걸 해야지 대한민국도 미국만큼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감미디어, 행동인지 기반의 실감미디어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